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시대가 끝났다는 건 알고 계시죠? 몰라요? 출발도 안 했는데 여러분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곤란한 얘기인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날을 기억하십니까? 인간계 최고수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의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놈을 이길 재주는 없습니다. 강력한 스피드와 정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녀석은 스스로 자기의 선택에 대한 후회도 원방도 없습니다. 이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거든요. 세상에 가장 오래 살아남을 직업이 정신과 의사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야, 나는 살았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5년 뒤도 못 내다본 단견이었습니다. 지금 상담을 누가 해줘요? 챗GPT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공감 능력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소리를 지가 짓거리더라고. 아주 환장할 지경입니다. 근데 이놈이 절대로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지가 아프면서 그 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만이 가지는 강력한 무기, 바로 진정성일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도파민 유행 시대입니다. 정말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가 가까운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신경세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신경세포 간에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가지 가운데 인간의 마음과 가장 관계가 깊은 두 가지 물질이 바로 도파민과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은 돌격 앞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로토닌이 지금도 괜찮아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 물질이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를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동기와 모티베이션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돌격 앞으로와 함께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좋게 말한다면 열정과 에너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나와 가족과 세상을 해치는 방향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자기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빠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은 가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간이 처음 달에 착륙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나사의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신 무슨 일 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자가 나사의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제 그 일에 여러분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대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온통 스마트폰이 언제 여러분 삶에 들어왔습니까? 태어날 때 입에 물고 태어났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온 게요, 우리 세상에 들어온 게 15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와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지난 100년, 200년에 받아야 될 자극을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몇 달 만에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도파민 과잉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중독이 빠지면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도박에 빠지면 돈을 잃으니까 불행하고, 술을 마시면 간이 나빠지니까 불행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뇌라는 것은 어떤 큰 자극을 받으면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가운데 오래 시간이 흘렀지만 일주일에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받아도, 아이가 까꿍까꿍 놀아도 뇌는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도박장을 가서 15억을 잃었습니다. 인간의 뇌라는 것은 큰 자극에 지속 노출이 되면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문제는 SNS, 관계,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보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진국이네, 이럴 기회가 없습니다. 척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외모와 스펙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존감에 관심이 많더라고. 자존감은 뭐죠? 나는 잘났다, 나는 최고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외적인 요인은 자존감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10대, 20대가 한숨을 팍팍 쉬더라고. 왜?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우울하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내가 들어도 좀 작아. 웬만하면 내가 위로해 주려고 물었는데, 아이고, 이 큰일 났네, 내가 들어도 작네.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면 여자들이 자녀를 좋아할 만한 무기가 뭐 좀 있나 물어봤더니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사람은 좀 따뜻하게 대하냐, 그런 거 없대. 친구들한테 배려심은 좀 있고, 그런 것도 없대. 묻는 족족 없대. 일은 열심히 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유머는 좀 있고 아무리 물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그러면 키가 커도 여자들이 싫어할 텐데. 그때 막 웃더라고. 자존감이란 외적인 요인이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은 부족함이 분명히 있죠.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쿨하게 수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는 요런 부족함이 있지만 또 요런 좋은 점이 있어. 현실 자각에서 자존감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났다, 최고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걸 외적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자랑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AI 시대, 모든 것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대, 자극의 시대, 중독의 시대, 그러면 희망은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하나의 큰 커뮤니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끊겠다, 이거는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끊고 무엇을 할 건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세상만 가지고 봅시다. 온라인 세상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세상도 참 재밌다, 살만하다, 그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젊어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세로토닌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도파민도 여러분 결코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도파민은 중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동기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내 삶 전체를 압도할 것이냐, 아니면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조화 균형을 이룰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들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여 년 전 5월 달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이 많으신 모친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아들이 찾아가니까 좋았어요. 아들아 일로 와봐. 그래. 왜요? 이 화분을 좀 봐. 난에 꽃이 피었어요.
난이 이렇게 환하게 꽃이 피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아, 이 꽃이 6월에 피는 꽃이란다. 우리 아들이 왔다고 5월에 피었구나. 이런 헛소리를 하시면서 정말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꽃을 바라보고 계세요. 나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꽃 처음 봤어요? 어떻게 저걸 보고 저런 미소를 지을 수가 있지? 내가 만약에 지금 저 미소를 배울 수 있다면 나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늘 나의 뒤를 돌아보는 훈련을 합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있죠. 강연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성탄 전전야쯤 되었어요. 밤에 시내에 눈이 이렇게 날리는데 감동이었어요. 내가 강연을 들어갈 때까지는 눈이 안 왔는데 강연을 마치고 나오니 막 온 세상이 하얀 눈밭이 된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 보니까 젊은 여학생쯤 돼 보이는데 나를 자꾸 따라오더라고. 뭐지? 보니까 내가 쓰면 자기도 쓰고. 그래서 야,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구나. 누구냐? 일로 와라. 그랬더니 방금 강연을 들은 친구래요. 그 무슨 일로? 그랬더니만 봉투를 한 개 이렇게 주더라고요. 봉투에 뭐라고 써여 있어요. 좋은 글이 써여 있고 안을 보니까 돈 10,000원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신입 직원인데 그 당시만 해도 길에 겨울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서 10,000원짜리 이렇게 한두 권 넣고 다니는데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주는데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구나. 세상이 참 살만한 곳이구나. 그 눈이 퍽퍽 내리는 겨울밤에요, 내가 한번 안아볼까?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내가 길에서 그 아이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작은 일상의 행복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 정신과 의사의 삶을 마감하면서 정년퇴직을 5월 달에 맞게 되었습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30년이 넘는 시간 저와 함께 했던 환자분들과 수개월에 걸쳐서 이별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환자분이 울죠. 같이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울고 어느 날 한 달쯤 전에 마지막 환자분을 보는데 나가고 나니까 저 반지가 이렇게 앞에 놓여 있어. 이거 할머니가 잘못 두고 가셨나 보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쫓아가니까 자기 반지가 아니래요. 뭐지? 그럼 누가 잘못 두고 갔구나. 연락 오면 돌려드려라. 그러고 가는데 외래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그 할머니가 두고 가신 거래요. 자기 거라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안 받을까 봐 몰래 두고 가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게 없는데 제가 가진 마지막 유일한 거를 두고 가는 거예요. 내 웬만하면 받겠는데 이건 못 받겠다. 돌려드리라.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작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작은 일상의 행복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이건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잘 알겠죠. 감사는 여러분 삶에 늘 널려 있죠. 표정이 별로 안 좋네. 내가 만난 2명의 택시기사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학회가 있어서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탔죠. 무슨 호텔 갑니다. 택시 기사분이 답을 안 해. 보통 예라고 그러잖아요. 그 참 되게 찝찝하대. 혹시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해운대에 있는 무슨 호텔 갑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더니만 차가 출발하더라고.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이 자식아 시끄럽게 2번 떠드냐 이런 표정이에요. 겁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내라 그러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짜증이 팍 나더라고. 그러다가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혹시 환자분이 들어올 때 저런 얼굴로 맞아준 적이 없을까? 나는 내 제자들이나 연구원들이 결제받으러 올 때 저런 얼굴로 저런 표정으로 맞아준 적이 없을까? 섬찟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명의 택시기사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택시를 타고 기사분에게 팁을 받아본 사람 손 들어 보시오.
없어요? 나는 택시 기사분한테 팁을 받아봤어요. 아주 오래전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새벽 5시에 내가 택시를 탔어요. 젊은 기사가 반갑게 나를 맞아줘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무슨 병원 갑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행복하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속으로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 힘든 시절에 새벽 5시에 젊은 애가 나와서 택시를 하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야, 이 별인간 다 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새벽 5시에 택시를 탄 거는 빨리 병원 가서 그를 마감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계속 짓거리는 거예요. 남들은 요즘 실직 걱정하는데 저는 택시를 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지방을 갔는데 27만 원을 벌었지 뭡니까? 계속 짓거리는데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성근성 대답했어요. 병원 내렸는데 6,900원이 나왔더라고. 7,000원 주고 내렸죠. 한참 가는데 어두운 새벽 뒤에서 누가 나를 불러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택시기사가 택시를 세워놓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와, 난 미소를 지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만 내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나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뭐겠어요? 2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뭐지? 씩 웃어요. 선생님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커피 한 잔 뽑아 드셔야죠. 오늘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렇고 이렇게 돌아서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의사라는 놈이 뒤에 앉아가지고 인상 퍽퍽 쓰고 물어도 대답도 신통찮게 하고 가려다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던가 봐요. 선생님 오늘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분명히 나보다 힘든 사람이었을 텐데. 내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 그가 나의 손에 쥐어줬던 200원을 잊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병원 커피가 300원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아침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왔는지 이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작지만 정말 작지만 저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일 거다.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2명의 택시기사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제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으면 가서 직사게 고생하고 와라 그렇게 하고 보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가서 행복하게 살고 와라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지친 날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삶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앞으로 삶이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힘들어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다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늘 기쁨으로 넘쳐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쩌면 수많은 아픔과 좌절 그리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입고도 앉아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독의 원인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중독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과 좌절, 심지어는 그 트라우마가 우리 삶 전체를 압도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그 아픔조차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2018년도 12월 31일의 밤을 평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출판사에서 하도 원고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막 하도 귀찮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기업체에 강연하는 10계명이 있어요. 그걸 원고로 써가지고 출판사에 넘긴 게 2018년 12월 31일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큰 사고가 일어났죠. 어떤 정신과 의사 한 분이 환자분의 칼에 돌아가셨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던 연구소의 부소장이었습니다. 제가 오전 진료를 보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 친구가 오후 진료를 받죠. 그가 떠나고 저는 맷집이 무지무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힘들었나 봐요.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내 걱정을 했죠. 제가 밤에 자면서 서럽게 통곡을 하면서 운대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래요. 못 쓴다 그랬어요. 그때면 출판사에서 초고를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가 떠나고 내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뭔 줄 아세요? 젊은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병원에서 거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내가 12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6년을 소장, 부소장으로 지냈어요. 그렇게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후로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야? 나하고 밥 먹을래? 사진 한번 찍을까? 내 삶의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삶의 흔적들을 하나씩 남기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왼쪽에 있는 안경 쓴 젊은 친구가 우리 임세원 교수의 아들이에요. 군대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내가 정섭이 밥을 한 끼 먹여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인연들, 가족은 물론이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여러분 사보라고 내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볼 만큼 수준 높은 책이 아니에요. 안 봐주셔도 돼요. 죽어도 봐야 되겠다. 그럼 원래 내가 사서 보내주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서 보내주기가 쉽지 않은데, 돈도 없어 보이는데 왜 지가 사서 보내주는데, 책이 안 팔려서 내가 다 샀어요. 농담이에요. 단 한 줄이라도 누군가의 삶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도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 몇 년 안 살았잖아. 그러나 힘든 삶이었어요. 지치고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상의 행복들을 느끼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거든 집에 이렇게 누워서 한번 오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 된다면 중독, 스트레스, 일상의 아픔, 이런 것은 결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일 뿐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나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